음악은 따로 들려드립니다. 말로만 하는 음악 이야기. But Not For Me라는 곡을 골라왔는데 워낙 유명한 워낙 유명하죠. 정말 이건 무시무시한 곡이죠. 그렇죠. 조지 거신과 아이라 거신 두 형제가 1930년 뮤지컬 걸 크레이지라는 뮤지컬에 처음 사용했다고 하고 이후로 수많은 버전들이 나오고 이 곡이 유명한 게 수많은 영화들에 많이 쓰였죠. 뭐 우디 알렌의 맨해튼 거기는 주빈 메타가 지휘한 오케스트라 버전이 있고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에도 해리 코닉 주니어가 보컬로 부른 버전이 있고 그리고 영국 영화 네 번의 결혼식과 한 번의 장례식에는 또 엘튼 존이 불러갖고 또 팝적으로도 아주 유명한 곡이고 엘라 피츠제럴드가 60년에 이 곡 불러가지고선 저 그래미상. 네, 59년 동명 영화예요. But Not For Me라는 영화에 엘라 피츠제럴드 버전이 쓰여서 굉장히 히트를 했고 엘라 피츠제럴드 개인 앨범인 거신 송북 에도 59년에 녹음한 건데 거기에도 이 곡이 들어가 있고 수많은 영화들에 또 쓰였겠죠. 재즈의 스탠다드 중에 스탠다드다. 그렇죠. 첫 가사가 뭐 But Not For Me 하면은 그런데 날 위한 건 아니야. 벌써 이제 뉘앙스가 풍기죠. 첫 가사를 한번 보면 사람들이 사랑에 대한 노래를 쓰지만 날 위한 건 아니야. 저 위에 하늘에 행운의 별이 떠 있지만 날 위한 건 아니야. 그래서 또 중간에 보면 그녀의 입맞춤의 기억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 근데 그녀는 날 위한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뭐 이거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에 대한 푸념 뭐 그런 건데 근데 역설적으로 또 이 많은 그 뮤지션들이 해석한 걸 보면 멜로디는 또 그렇게 축 처지고 슬프하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약간 밝은 멜로디가 이상한 매력, 두 개가 어울리지 않는 이상한 매력을 풍겨서 이 곡에 또 매력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곡을 생각하면 수많은 재즈 뮤지션들이 리메이크를 했지만 챗 베이커가 생각이 나는데 저도 챗 베이커 이 노래를 챗 베이커 버전으로 처음 들었어요. 예. 챗 베이커 여러 버전들 중에 챗 베이커가 25 나이에 가장 화양연화 갔던 시절에 청춘 스타로 등극하게 한 앨범에 있는 버전과 인생 말년에 50대에 들어서서 앨범으로 녹음한 곡과 그리고 라이브 버전 이렇게 챗 베이커의 세 곡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일스 데이비스와 존 콜트레인 버전을 부록으로 달아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 챗 베이커의 버전은 그 유명한 1954년 챗 베이커 싱스 앨범. 정말 챗 베이커를 상징하는 앨범이죠. 예. 가수 챗 베이커. 예. I'm a fool to want you부터 시작해서 마이 퍼니 발렌타인 뭐 아주 정말 황홀한 곡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챗 베이커가 가장 풋풋했던 시절 그의 보컬이 처음 세상에 공개된 앨범이고 이 앨범을 통해서 마치 청춘 스타로 등극을 그렇죠. 하듯이 마치 제임스 딘이었어. 그렇죠. 제임스 딘이고 트럼펫은 빅스 바이더백이라고 했고 근데 이게 들어보면은 굉장히 낭만적인데 약간 또 우울하기도 그렇죠. 하고 그러니까 이게 챗 베이커의 그 젊은 시절의 어떤 챗 베이커의 어떤 청춘의 목소리가 그대로 담겨져 있다. 이때쯤부터 마약을 시작했대요. 20대 초중반부터. 근데 아직 마약의 수렁에 빠지기 전이었고 청년 챗 베이커의 그 풋풋한 음색을 이 버전으로 한번 즐겨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아주 좋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버전입니다. 예. 그리고 이 앨범에 또 첫 번째 곡이에요. A면 첫 번째 곡이어서 이 앨범을 틀자마자 들을 수 있는 곡이어갖고 항상 여러 번 듣게 되는 곡이었고 근데 이 앨범을 내놓고 성공적으로 이제 20대를 보내죠. 그렇죠. 그러다가 점점 마약의 수렁에 빠져들면서 30대 이후로는 유럽을 전전하고 미국에 들어왔다가 한 73년에는 20대 초반에 같이 쿼텟을 했던 제리 멀리건의 부름으로 인해서 잠깐 재기하나 했는데 역시나 계속 마약의 수렁에 빠져갖고 50대 말에 죽게 되죠. 암스테르담의 어떤 호텔에서 그냥 객사를 하게 되는데
50대에 들어서면서 50세와 56세 이렇게 두 번 이 녹음을 한 번 더 남기게 되는데 두 번째 소개할 거는 50세에 발표한 1979년의 앨범 The Touch of Your Lips라는 앨범인데요. 덴마크 레이블 스티플 체이스에서 낸 앨범인데요. 챗 베이커가 25살에 녹음했던 건과 정확히 25년 후에 다시 녹음한 걸 한번 비교를 해보게 되는데 그가 마약으로 인한 온갖 일탈을 생애 내에 겪으면서 50살이 됐을 때 그럼 좋은 앨범이 나올 것 같지가 않은데 이 앨범을 들어보면은 보컬도 그렇고 트럼펫도 그렇고 중간에 꽉 채우고 있는 스캣도 그렇고 굉장히 알차요. 그래서 생각보다 되게 좋은 앨범인데 하면서 이 앨범을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함께하는 멤버들이 그러니까 23살 지미 레이니의 아들 덕 레이니 같은 기타리스트 그 덕 레이니의 기타와 33 만만치 않은 실력을 갖고 있었던 닐스 헤닝 올스테드 페데르센 이렇게 해서 이 두 명의 후배가 받쳐주는데 굉장히 편안하게 어떻게 되면 굉장히 또 들으면 활기차게 이 곡을 씩씩하게 해석해내는 챗 베이커의 되게 안도감을 갖게 되는 50세의 버전이고요. 정확히 6년 후에 1985년에 이 곡을 한 번 더 남기는데 챗 베이커가 라이브 앨범이에요. 라이브 인 볼로냐. 이태리하고 굉장히 인연이 많죠. 이태리에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마약 때문에. 근데 이제 56세 정도 돼갖고 인생의 말년. 그러니까 88년도에 이분이 돌아가시니까 돌아가시기 3년 전 85년도에 마지막으로 녹음을 하게 되는데 이 버전을 들으면 앞에 두 버전을 듣고 이 버전을 들으면 뭔가 좀 여러 가지 감정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79년 버전 50세에 남겼던 의외로 씩씩하고 활기찬 버전에 비해서 이 버전에서는 어떤 희망 같은 게 많이 퇴색됐달까? 아, 곧 3년 후에 죽음을 뭐 예측한다. 뭐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힘에 붙이는 스캣 그렇죠. 그리고 왠지 박자보다 성급한 보컬 트럼펫도 힘이 좀 떨어져 보이고 그래서 근데 이 곡을 이렇게 듣다 보면은 이 곡이 또 5분 한 40초쯤 갔을 때는 되게 황당해요. 이렇게 가사도 틀려요. 근데 틀리는데 그냥 진행을 하고 그래서 와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참 안쓰럽다 싶은데 이 곡을 전체를 듣고 나서의 감정은 이분의 엄청난 매력 같은데 그렇게 막장 인생을 살고 음악을 했지만 이 앨범을 들으면은 저는 이 또 세 번째 이 라이브 버전이 가장 좋다는 그러니까 느낌도 들어요. 저는 챗 베이커 마이 퍼니 발렌타인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네네. 있는데 사실은 이 라이브 버전이 제일 그 마음에 들어.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그 세월에 찌들린 그 20대 때 목소리랑 전혀 다르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좋더라고. 그러게요. 이 버전도 필립 캐서린이라는 기타리스트와 장루이 라생포스라는 베이시스트 이렇게 트리오 버전인데 참 이해가 안 가요. 그 파란만장 인생을 다 담고 있는 풍파를 다 겪고 난 다음 그 사람만이 줄 수 있는 뭔가 이렇게 달관했어. 약간 이렇게 밀도 굉장히 이렇게 단단한 감정 같은 게 느껴져서 중간에 가사도 실수하고 대충 부르는 것 같은데 이게 되게 감정적으로는 그래서 이 번나폼이라는 그러니까 25살에 되게 예쁘게 불렀던 버전과 50살에 다시 한번 절치부심하는 버전 56세에는 뭔가 포기하는 듯한데 많은 감정을 주는 이런 그러니까 번나폼이라는 곡을 챗 베이커의 세 버전만 들어도 이게 왠지 이 가사가 주는 뉘앙스와 이 사람의 인생도 좀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는 것 같고 해서 굉장히 챗 베이커의 버전으로만 이 곡을 들어봐도 참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서 세 곡을 우선 연달아서 소개를 하고요. 챗 베이커 좋아하는 사람들 공통점이더라고. 그러니까 그 젊어서 목소리도 좋아하고 많이 듣지만 챗 베이커 거 정말 좋은 게 어디야? 뭐야? 그러면 볼로냐 라이브를 손에 꼽더라고. 여기 뭐 마이 플리시아 시니몬 이런 것도 그렇죠. 있잖아요. 다 있죠. 아무도 그렇게 노래 못 부를 것 같아. 챗 베이커니까 그렇게 부를 수가 있죠. 그래서 한 명이 또 재즈 아이콘으로서 사후에도 계속 이렇게 그렇지. 되뇌어지고 그렇죠.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맞습니다. 드네요. 예. 두 곡을 더 달아봤는데요.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여러 버전 생각이 나는데 마일스 데이비스하고 존 콜트레인이 이 곡을 남겼었는데 우선 마일스 데이비스 with 소니 롤린스라는 1954년 10인치 LP인데 50년대 초반에 마일스 데이비스가 좋아하는 색소포니스트가 누군고 하니 청년 소니 롤린스였대요. 51년에도 녹음을 하고 54년에 이 앨범도 녹음을 하고 55년 정도 돼서 자신의 이제 정규 퀸텟을 꾸릴 때 안 올래 했는데 이미 소니 롤린스는 솔로 뮤지션으로서 완벽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함께 할 수는 없는데 이 54년 앨범에서 마일스 데이비스와 소니 롤린스의 아주 좋은 호흡이 담겨져 있고 곡을 들어보면 55년도에는 이제 존 콜트레인이 들어오는 퀸텟을 꾸리는데 그 1년 전에는 멤버가 다른 퀸텟 멤버로 이거를 녹음을 하게 되는데 이 곡을 피아노의 호레이스 실버, 베이스의 퍼시 히스 그리고 드럼의 케니 클락 이 또한 올스타 멤버죠. 그러니까 굉장히 단단한 연주예요. 마일스 데이비스의 뮤트 트럼펫 아주 깔끔하고요. 호레이스 실버의 피아노 솔로가 나오는데 아주 훌륭하다는 생각이 들고 호레이스 실버가 이제 54년 정도부터 치고 나가서 하드밥에 또 알아주는 피아니스트가 되죠. 그리고 중간에 있는 굉장히 호방한 소니 롤린스의 그래서 이 소니 롤린스 솔로를 듣다 보면 마일스 데이비스가 왜 이렇게 1순위로 얘를 이렇게 좋아했는지 느껴지는 제가 이제 이게 10인치 앨범 커버로 해서 소개를 해드리는데 3년 후에 57년도에는 이제 12인치 LP 시대가 돼서 12인치 LP로 백스 그루브란 또 유명한 LP 12인치 LP로도 다시 발매가 되는 그런 곡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존 콜트레인의 버전을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뭐 여러 번 소개했었던 My Favorite Things라는 앨범 1960년 앨범인데 마일스 데이비스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이제 완벽하게 자신으로 우뚝 선. 이 곡은 테너 색소폰으로 연주를 하는데 이 LP의 B면을 보면은 두 곡이 담겨 있는데 모두 다 거시인 곡이에요. 그래서 서머타임하고 이 But Not For Me. 이렇게 들어보면은 마일스 데이비스는 좀 정통하게 이 곡을 퀸텟으로 해석을 했는데 콜트레인은 많이 자기의 색깔을 집어넣어서 이제 막 치고 나가는 이제 절대 강자가 이미 돼서 치고 나가는 그러니까 거신이라는 걸출한 작곡가의 곡을 두 곡을 해석하는데 서머타임이나 But Not For Me 둘 다 아주 개성 있게 해석해내는 그게 또 인상적이고 맥코이 타이너 피아노 드럼의 엘빈 존스 지미 게리슨으로 베이스가 바뀌기 전에 스티브 데이비스 이렇게 해서 쿼텟으로 해석을 하는데 마일스 데이비스와 존 콜트레인을 비교하는 재미도 있고 앞에 보컬들이 들어갔던 그 챗 베이커와 이 연주곡 버전들 뭐 이렇게 함께 들어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고 사실은 한 곡 더 달려고 했었는데 기타 솔로로 해석한 케니 버렐의 블루노트에서 나온 케니 버렐이라는 앨범이 있는데 56년 녹음인데 아주 케니 버렐의 연주도 아주 좋은 뭐 그 외에 엘라 피츠제럴드부터 뭐 수많은 버전들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처음에 소개한 챗 베이커 싱스 25살에 그가 녹음한 그 버전의 매력을 다른 버전들이 따라오지 못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게 뭐 무라카미 하루키가 얘기했듯이 청춘의 냄새가 나는 그렇지. 영원히 죽어서도 계속 나는 그 청춘의 내음. 예.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